어머니 장례식? 그건 네가 혼자 해. 우리는 이미 예약한 유럽 여행 가야 하니까. 친정어머니 장례식 당일 시댁 가족 전체가 유럽 여행을 떠나버렸습니다. 홀로 남겨진 장례식장에서 하은이 받은 것은 에펠탑 앞 단체 사진과 함께 온 메시지였죠. 여행 잘 다녀올게. 그런데 바로 그때 정장을 입은 변호사가 두꺼운 봉투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고인께서 미리 준비해 두신 중요한 서류입니다. 과연 그 봉투 안에는 무엇이 들어 있었을까요? 그리고 천억 상속 소식을 들은 시댁의 태도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미 예약한 유럽 여행이라 취소할 수 없어. 시어머니 윤정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려왔습니다. 태연이도 함께 가야 한다니까. 하은은 휴대폰을 든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지 하루도 안 된 상황이었죠. 장례식 준비로 정신없는 와중에 시댁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그런데 태연 씨도 함께 간다고요? 여행이 더 중요하다고 하네. 윤정이 대수롭지 않다는 듯 답했습니다. 하은아, 이해해줘. 이런 일은 미리 계획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하은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머니의 장례식보다 여행이 더 중요하다는 말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결혼 5년 동안 시댁 식구들의 성격을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그럼 시아버님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하은이 마지막 희망을 품고 물었습니다. 함께 갈 거야. 윤정이 아무렇지도 않게 답했습니다. 평소에 유럽 가고 싶어 했거든. 전화가 끊어진 후 하은은 병원 로비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눈앞이 캄캄했죠. 결혼할 때 태연이 약속했던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모시는 일은 저한테 맡겨주세요. 친정 부모님처럼 섬기겠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어머니가 위독하다고 연락했을 때도 태연은 회사 회식 때문에 바로 오지 못했죠. 그리고 지금은 장례식보다 여행을 선택했습니다. 하은은 떨리는 손으로 장례식장 예약 전화를 걸었습니다. 혼자서 모든 걸 처리해야 한다는 현실이 막막했거든요. 안녕하세요, 장례식장입니다. 어머니 장례식 예약을 하고 싶은데요. 하은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가족분들과 상의해서 규모를 정하신 후에 다시 연락 주세요. 아니에요. 제가 혼자 결정하겠습니다. 하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장례식장 직원은 의아해했지만 하은의 절박한 목소리에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가장 작은 규모의 장례식장을 예약했죠. 3일장으로 진행되는 동안 하은은 정말 혼자였습니다. 조문객도 많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평생 검소하게 살아오셨고 넓은 인맥이 있는 편도 아니었거든요. 동네 이웃들과 어머니가 운영하시던 반찬가게 단골 손님들이 전부였습니다. 첫째 날 저녁 하은은 빈 장례식장에서 어머니의 영정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른 장례식장에서는 조문객들의 대화 소리가 들려왔지만 이곳은 조용했죠. 어머니, 죄송해요. 하은이 영정 앞에서 중얼거렸습니다. 제가 더 좋은 남편을 만나지 못해서요. 그때 하은의 휴대폰에 카카오톡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유럽 에펠탑 앞에서 찍은 시댁 가족들의 단체 사진이었죠. 도착했어요. 날씨도 좋고 정말 멋져요. 태연이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이어서 윤정이 보낸 메시지가 따라왔습니다. 여행 잘 다녀올게. 하은이도 너무 상심하지 말고 힘내라. 이모티콘까지 붙어 있었습니다. 하은은 스마트폰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친정 어머니의 마지막 가는 길에 가장 가까워야 할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즐기고 있다는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사진 속 시댁 식구들의 밝은 표정이 더욱 비참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어머니의 장례식이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일처럼 보였죠. 둘째 날도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몇몇 이웃들이 와서 위로의 말을 건네고 갔지만 대부분의 시간을 하은은 혼자 보냈죠. 다른 가족들이 있었다면 교대로 지켰을 텐데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마지막 날 오전 발인 준비를 하던 중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하은에게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고인의 따님이시죠? 남성이 명함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정의에서 온 변호사 이민수라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하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변호사를 만날 줄은 생각지도 못했거든요. 어머님께서 생전에 저희 사무소를 통해 중요한 서류를 준비해 두셨습니다. 이민수 변호사가 두꺼운 봉투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집에 가셔서 천천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은은 봉투를 받아들며 의아해했습니다. 어머니가 변호사와 무슨 일이 있으셨을까요? 평생 작은 반찬가게 운영으로 생계를 꾸려오신 분이셨는데 변호사를 쓸 일이 있으셨다니요. 혹시 어떤 내용인지 미리 알 수 있을까요? 하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유언장과 상속 관련 서류입니다. 이민수 변호사가 진지한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어머님께서 평생 준비해 오신 것들이에요. 따님에게 꼭 전해달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상속이라고 하셔도 물려받을 게 별로 없을 텐데요. 하은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어머니가 운영하시던 반찬 가게와 작은 집이 전부였거든요. 그건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민수 변호사가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은 생각보다 대단한 분이셨어요. 발인을 마치고 어머니를 안장한 후 하은은 텅 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평생 살던 집이었지만 어머니가 없으니 낯설게 느껴졌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 이민수 변호사가 건넨 봉투를 뜯어보는 하은의 손이 떨렸습니다. 안에는 예상치 못한 서류들이 들어 있었죠. 등기부등본, 건물 열쇠, 그리고 어머니의 손글씨로 쓰인 편지였습니다. 하은아, 엄마가 너에게 숨겨온 게 있어. 편지의 첫 문장이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자세히 살펴본 하은은 눈을 의심했습니다. 강남역 인근 15층 상업용 빌딩의 소유주가 어머니로 되어 있었거든요. 건물명은 은혜빌딩이었습니다. 이게 뭐지? 하은이 중얼거렸습니다. 평생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시며 검소하게 사셨던 어머니가 강남에 빌딩을 소유하고 계셨다니요. 등기부등본의 날짜를 보니 취득일이 20년도 넘었습니다. 어머니가 하은이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이미 빌딩 소유주셨던 거죠. 그런데 왜 그렇게 검소하게 사셨던 걸까요? 하은은 어머니의 편지를 다시 천천히 읽어봤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 하은아, 엄마가 평생 숨겨온 비밀을 이제야 말할 수 있구나. 너가 어릴 때부터 강남에 건물 한 채를 소유하고 있었어. 하지만 너에게 물려줄 것이 있어서 평생 아껴 살았단다. 돈이 있다고 해서 함부로 쓰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 편지를 읽어가며 하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니가 왜 그렇게 검소하게 사셨는지 이제야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딸을 위해 모든 걸 아껴오셨던 거였습니다. 마지막 부분에는 중요한 당부가 적혀 있었습니다. 돈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걸 잊지 말아라. 네가 옳다고 믿는 길로 가거라. 엄마가 지켜보고 있을게. 하은은 편지를 가슴에 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장례식 내내 참았던 눈물이 터져나왔어요.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함께 시댁 식구들에 대한 서운함도 함께 쏟아져 나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하은은 직장에 연차를 내고 강남역으로 향했습니다. 과연 등기부등본에 적힌 건물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확인해 보고 싶었거든요. 아직도 믿어지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지하철역에서 나와 주소를 찾아가던 중 하은은 점점 놀라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이 강남의 핵심 상권이었거든요. 임대료가 엄청나게 비싼 지역이었죠. 마침내 목적지에 도착한 하은은 거대한 건물 앞에 서게 됐습니다. 지하 2층, 지상 15층의 최신식 오피스텔 겸 상업시설이었죠. 1층 로비 입구에는 은혜빌딩이라는 간판이 선명하게 붙어 있었습니다. 건물 앞에서 한참을 올려다본 하은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정말로 이 건물이 어머니 소유였던 걸까요? 그리고 이제는 자신의 것이 된 걸까요? 건물 안으로 들어선 하은은 로비의 화려함에 압도됐습니다. 대리석으로 장식된 바닥과 천장의 샹들리어가 웅장함을 더했죠. 안내판에는 유명한 기업들의 간판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1층부터 3층까지는 상업시설, 4층부터 15층까지는 오피스텔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임대료 안내판을 보니 평방미터당 월세가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이었습니다. 하은은 관리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안내 데스크에 있던 직원이 하은을 보자마자 깜짝 놀라며 일어섰어요. 혹시 사장님 따님이세요? 박 차장이라고 불리던 중년 남성이 다가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은이 당황스럽게 답했습니다. 어떻게 알으셨어요? 사장님께서 늘 따님 자랑을 하셨거든요. 박 차장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부고 소식을 듣고 정말 놀랐어요. 그렇게 건강하셨는데 어머니가 정말 이 건물 소유주셨나요? 하은이 아직도 믿기 어렵다는 듯 물었습니다. 벌써 20년이 넘었습니다. 박 차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 이 건물을 인수하실 때가 기억나요. 비투성이었던 이 건물을 혼자 힘으로 일으켜 세우셨어요. 비투성이었다고요? 네, 이전 소유주가 부도가 나서 경매로 넘어갈 뻔했거든요. 박 차장이 과거를 회상하며 말했습니다. 사장님이 인수하신 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관리하시며 지금의 빌딩으로 만드셨죠. 하은은 어머니에 대해 전혀 몰랐던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평생 작은 반찬 가게만 운영하시는 줄 알았던 어머니가 이런 큰 사업을 하고 계셨다니요. 그럼 반찬 가게는요? 하은이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그건 사장님의 취미 같은 거였어요. 박 차장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사람들과 만나는 걸 좋아하셔서 계속 운영하셨죠. 수익은 이 건물에서 충분히 나오고 있었거든요. 사무실로 안내받은 하은은 더욱 놀랐습니다. 어머니가 사용하시던 사무실은 15층이었거든요. 강남 전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최고의 자리였습니다. 사장님이 직접 설계에 참여하셨어요. 박 차장이 설명했습니다. 임차인들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생각하셨거든요. 책상 위에는 어머니가 정리해 놓으신 각종 서류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임차인들의 현황부터 건물 관리 내역까지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때 하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태연에게서 걸려온 전화였죠. 여보, 나야. 태연의 목소리가 들뜬 채로 들려왔습니다. 지금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데 정말 멋져. 어머니 장례식은 잘 치렀어? 당연히 잘했겠지. 태연이 대수롭지 않게 답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한테서 유산 얘기를 들었는데 진짜야? 네, 정말이에요. 하은이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와, 대박이다. 태연이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 완전 부자가 된 거네? 얼마나 되는데? 1,000억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하은이 말하자 전화 너머로 태연이 환호성을 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이야? 우리가 1,000억? 태연의 목소리가 더욱 들떠 있었습니다. 여행 더 길게 할 걸 그랬나? 조건이 있어요. 하은이 말했습니다.
2년간 매각 금지의 수익의 30%는 사회공헌 사업에 써야 해요. 조건? 그런 건 나중에 해결하면 되잖아. 태연이 쉽게 말했습니다. 변호사 선임해서 무효소송하면 돼. 어머니 뜻을 지켜야죠. 하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여보,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태연의 목소리가 약간 짜증 섞인 톤으로 바뀌었습니다. 1,000억을 그냥 묶어둘 순 없잖아. 우리도 살아야지. 전화를 끊고 난 후 하은은 착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어머니의 유언보다 돈에 더 관심을 보인다는 게 서운했어요. 박 차장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사장님께서 늘 말씀하셨어요. 돈은 도구일 뿐이라고요.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데 써야 한다고 하셨거든요. 하은은 어머니의 철학을 이해할 것 같았습니다. 20년간 이 건물을 운영하시면서 단순한 수익만 추구하지 않으셨던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임차인 현황표를 살펴보니 놀라운 사실들이 더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임차인들이 10년 이상 장기간 입주해 있었고 임대료도 주변 시세보다 낮게 책정되어 있었어요. 사장님께서 임차인들을 가족처럼 생각하셨거든요. 박 차장이 설명했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먼저 도와주시고 성공하면 함께 기뻐하셨어요. 어머니 사무실에서 발견한 수첩에는 각 임차인들에 대한 세세한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하은은 비로소 어머니가 어떤 분이셨는지 제대로 알게 됐습니다. 단순히 건물주가 아니라 이 공간에서 꿈을 키워가는 사람들의 든든한 후원자셨던 거죠. 그날 저녁 유럽에 있는 시댁 식구들과 영상 통화를 했습니다. 1,000억 상속 소식을 듣고 모두 흥분한 상태였어요. 우리 며느리가 정말 대단하네. 시아버지 정호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돈께서 이런 큰 유산을 남겨주셨다니 정말 기특해요. 시어머니 윤정도 갑자기 극진하게 대했습니다. 하은이가 이렇게 복이 많은 줄 몰랐네. 누나, 저도 건물 관리 도와드릴게요. 시동생 성민이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부동산학과라 전문 지식이 있거든요. 하지만 하은은 그들의 갑작스러운 관심이 불편했습니다. 어머니 장례식은 빠지면서 1,000억 얘기가 나오자 이렇게 달라지는 모습이 씁쓸했어요. 조건들은 어떻게 할 생각이야? 태연이 물었습니다. 어머니 뜻대로 하려고요. 하은이 답했습니다. 그러면 안 되지. 시어머니 윤정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이 된 이상 가족회의를 통해 결정해야지. 1,000억을 그냥 묶어두면 어떡해. 시아버지 정우도 거들었습니다. 투자해서 더 불려야지. 하은은 시댁 식구들이 모두 돈에만 관심이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를 잃은 슬픔이나 유언의 의미는 전혀 중요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며칠 후 이민수 변호사 사무실에서 정식 유언장 공개가 있었습니다. 하은은 혼자 참석했고 시댁 식구들은 아직 유럽 여행 중이었죠. 유언장 내용은 생각보다 구체적이고 까다로웠습니다. 변호사가 천천히 읽어주는 내용을 들으며 하은은 어머니의 깊은 뜻을 이해하게 됐어요. 강남역 인근 은혜빌딩 일체를 딸 하은에게 상속한다. 현재 시가 1,000억 원으로 추정되는 이 부동산과 관련하여 다음 조건들을 반드시 준수할 것. 첫째, 상속일로부터 2년간 매각 절대 금지. 이 기간 동안 건물 운영을 통해 부동산 경영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을 것. 둘째, 현재 입주한 모든 임차인 보호. 임대료 인상은 물가 상승률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임차인의 사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 셋째, 건물 수익의 30%는 반드시 사회공헌 사업에 사용할 것. 단, 이는 진정성 있는 도움이어야 하며 세금 절약 목적의 형식적 기부는 금지함. 마지막에는 어머니의 손글씨로 쓰인 개인적인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하은아, 돈보다 사람이 먼저다.
20년간 이 건물을 운영하며 내가 깨달은 가장 중요한 진실이야. 네가 옳다고 믿는 길로 가거라. 엄마가 지켜보고 있을게. 하은은 마지막 문장에서 어머니의 예언 같은 말씀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벌써 시댁 식구들의 변화를 통해 그 의미를 느끼고 있었거든요. 이민수 변호사가 부가 설명을 해줬습니다. 어머니께서 이 조건들을 정하신 이유가 있으셨어요. 단순히 재산을 물려주는 게 아니라 올바른 가치관을 전수하고 싶으셨던 거죠. 혹시 이 조건들을 무효화할 방법은 없을까요? 하은이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법적으로는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변호사가 신중하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께서 이 조건들을 왜 만드셨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날 저녁 하은이 집에 돌아오자 태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유럽 여행을 일찍 끝내고 내일 돌아온다는 소식이었어요. 조건들 어떻게 할 거야? 태연의 첫 마디였습니다. 어머니 뜻대로 하려고 해요. 하은이 답했습니다. 미쳤어? 태연의 목소리가 급격히 높아졌습니다. 1,000억을 2년 동안 묶어둔다고? 그 돈으로 투자하면 얼마나 더 벌 수 있는데. 어머니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하은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죽은 사람 말을 그대로 들을 필요 없어. 태연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살아있고 현실을 봐야 한다고. 전화를 끊고 난 후 하은은 남편과 자신의 가치관이 이렇게 다른지 처음 깨달았습니다. 결혼 5년 동안 큰 돈을 다룰 일이 없어서 몰랐던 거죠. 다음 날 태연과 시댁 식구들이 유럽 여행을 중단하고 급히 돌아왔습니다. 우리 며느리 정말 고생 많았네. 시어머니 윤정이 갑자기 극진하게 대하며 말했습니다. 혼자 장례식 치르느라 얼마나 힘들었어. 하은은 그 말이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정말 걱정됐다면 여행을 취소하고 왔을 테니까요. 장례식 어떻게 치렀어? 시아버지 정호가 뒤늦게 물었습니다. 조용히 치렀어요. 하은이 간단하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관심은 금세 상속 문제로 옮겨갔습니다. 장례식에 대한 언급은 형식적인 사과뿐이었어요. 그래서 유언장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야? 태연이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조건들이 좀 까다로워요. 하은이 유언장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2년 동안 못 판다고? 시어머니 윤정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그럼 그동안 우리는 뭘 하고 살라는 거야? 수익의 30%를 사회공헌에 쓴다고? 시아버지 정호도 못마땅해 했습니다. 그건 너무 과하지 않나? 누나, 그런 조건들은 법적으로 무효소송할 수 있어요. 시동생 성민이 나섰습니다. 제가 공부해 봤는데 충분히 이길 수 있어요. 하은은 시댁 식구들이 모두 어머니의 유언을 무시하고 돈만 생각하고 있다는 걸 명확히 깨달았습니다. 어머니 뜻을 존중하고 싶어요. 하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은아, 너 너무 순진한 것 같아. 시어머니 윤정이 타이르듯 말했습니다. 돈이 있으면 사회공헌은 나중에 충분히 할 수 있어. 지금은 우리 가족부터 생각해야지. 맞아,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시아버지 정우도 거들었습니다. 1,000억이면 우리 가족 모두가 평생 편히 살 수 있는 돈이야. 태연은 더욱 직접적으로 압박했습니다. 여보, 나는 회사 그만두고 싶어. 1,000억 있으면 굳이 직장 다닐 필요 없잖아. 하은은 가족들의 압박에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머니의 유언을 지키고 싶은 마음과 가족들의 요구 사이에서 갈등하게 됐어요. 그날 밤 하은은 혼자 어머니 사진 앞에 앉아 고민했습니다. 어머니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며칠 후부터 시댁 식구들의 태도는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1,000억이라는 거대한 유산 앞에서 그들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 윤정은 매일같이 하은을 찾아와
조건 무효화를 종용했습니다. 며느리야, 우리가 가족인데 이런 중요한 결정을 혼자 할 수는 없지. 가족회의를 해서 함께 결정하자. 시아버지 정호는 부동산 투자 전문가를 자처하며 나섰습니다. 하은아, 아버지가 평생 부동산 일 해봤는데 1,000억 그냥 묶어두면 안 돼. 재개발 지역에 투자하면 3배도 가능하거든. 시동생 성민은 대학에서 배운 지식을 내세우며 법적 대응을 주장했습니다. 누나, 유언 조건 중에 위법한 부분들이 있어요. 상속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거거든요.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것은 남편 태연의 변화였습니다. 평소 온순했던 태연이 돈 앞에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여보, 현실을 봐. 태연이 하은을 마주보며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장모님도 너가 잘 살기를 바라셨을 거야. 그런데 이런 조건들 때문에 우리가 손해볼 이유가 뭐가 있어? 어머니, 유언이에요. 하은이 답했습니다. 유언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 태연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더 중요하지 않아? 하은은 남편의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결혼 전 연애할 때는 그렇게 따뜻하고 배려심 많았던 사람이었는데요. 게다가 시댁 식구들은 하은 몰래 변호사와 상담까지 받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태연의 통화 내용을 들은 하은은 충격을 받았어요. 네, 변호사님. 유언장 무효소송 승산이 어떻게 되나요? 태연이 전화로 상담하고 있었습니다. 상속자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어렵다고요? 설득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하은은 가족들이 자신을 상대로 법적 대응까지 고려하고 있다는 사실에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며칠 뒤 시댁 식구들이 모여서 공식적인 가족회의를 열었습니다. 하은의 집 거실에 모두 둘러앉아 진지한 분위기를 만들었어요. 하은아, 우리가 이렇게 모인 이유를 알지? 시아버지 정호가 운을 뗐습니다. 1,000억이라는 큰 돈을 어떻게 활용할지 함께 의논해야 해. 가족이니까 함께 결정해야 한다는 거죠? 당연하지. 시어머니 윤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혼자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어. 하지만 어머니 장례식 때는 가족이라는 생각을 안 하셨잖아요. 하은이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시댁 식구들의 표정이 어색해졌어요. 그건 시어머니 윤정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건 정말 미안해. 시아버지 정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른 문제잖아. 하은은 깨달았습니다. 이들에게 가족이라는 의미는 돈이 있을 때만 적용되는 것이었어요. 누나,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시동생 성민이 나섰습니다. 이건 우리 가족 전체의 미래가 걸린 문제예요. 맞아, 여보. 태연도 거들었습니다. 장모님도 잘 살기를 바라셨을 텐데 이런 조건들 때문에 고생할 이유가 뭐가 있어? 그들의 논리는 간단했습니다. 돈은 가족 공동의 것이니 함께 결정해야 하고 어머니의 유언은 시대에 맞지 않으니 무시해도 된다는 거였어요. 하은이 단호하게 거부하자 분위기는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하은아, 내가 너무 고집이 센 것 같아. 시어머니 윤정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시집 와서 시댁 생각도 해야지. 여보, 정신 좀 차려. 태연이 짜증을 내며 말했습니다. 1,000억을 그냥 묶어둔다고? 미친 소리야. 하은은 그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이들은 어머니의 죽음을 슬퍼하지도 않았고 유언을 존중할 생각도 없었어요. 오직 돈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하은은 결심했습니다. 어머니의 유언을 끝까지 지키겠다고요. 설령 가족들과 등지게 되더라도 말이에요. 다음 날부터 시댁 식구들의 압박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매일 전화와 문자로 조건 철회를 요구했어요. 하은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생각해봐. 이번 주말까지 결정 안 하면 나도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볼 거야. 하은은 남편이 무슨 다른 방법을 말하는 건지 알 것 같았습니다. 아마도 법적 대응을 의미하는 것 같았어요. 그 주말 하은은 은혜빌딩을 다시 찾았습니다. 어머니의 뜻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싶었거든요. 은혜빌딩에 도착한 하은은 각 층을 돌아보며 임차인들을 직접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어머니가 20년간 어떤 마음으로 이 건물을 운영하셨는지 알고 싶었거든요. 3층에 있는 소아과 의원을 먼저 찾았습니다. 김민호 원장이 하은을 보자마자 반갑게 맞이했어요. 사장님 따님이시구나. 김 원장이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소식 듣고 정말 슬펐어요. 은인을 잃은 기분이었거든요. 은인이요? 하은이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코로나 때 얘기인데요. 김 원장이 회상하며 말했습니다. 환자들이 줄어서 임대료 내기가 정말 힘들었어요. 그때 어머님이 6개월 동안 임대료를 안 받으셨거든요. 정말이요? 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지금도 기억나요. 김 원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이들 치료가 먼저라고 하시면서 걱정 말고 진료에만 집중하라고 하셨어요. 하은은 어머니의 따뜻한 마음을 새삼 느꼈습니다. 단순히 건물주와 임차인의 관계가 아니었던 거죠. 제 아들이 수술 받을 때도 도와주셨어요. 김 원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큰 병원 원장님께 직접 부탁해서 최고 의료진을 연결해 주셨거든요. 7층 벤처기업 사무실도 찾아갔습니다. 젊은 CEO 박성훈이 하은을 맞이했어요. 사장님 따님이시네요. 박성훈이 일어나며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없었다면 저희 회사는 존재할 수 없었어요. 어떤 도움을 받으셨는지 들어볼 수 있을까요? 하은이 물었습니다. 초기 자금이 부족할 때 보증금을 반값으로 깎아주셨어요. 박성훈이 감사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성공할 때까지 기다려주겠다고 하시면서 임대료도 할부로 낼 수 있게 해주셨거든요. 투자자들을 소개해주기도 하셨어요. 직원 중 한 명이 거들어 말했습니다. 어머님 인맥으로 첫 투자 유치에 성공했거든요. 지금은 어때요? 하은이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덕분에 직원 20명 규모로 성장했어요. 박성훈이 자랑스럽게 답했습니다. 매년 어머님께 감사 인사를 드렸는데 이제 그럴 수 없다니 정말 슬퍼요. 12층 법무법인도 비슷한 이야기였습니다. 변호사 이정민이 하은에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덕분에 시작할 수 있었어요. 이정민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신규 개업할 때 보증금 지원부터 인테리어 업체 소개까지 모든 걸 도와주셨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초기 고객들도 소개해 주셨어요. 동료 변호사가 덧붙였습니다. 어머님 인맥으로 지금의 기반을 다질 수 있었죠. 각 층을 돌며 만난 임차인들의 이야기는 비슷했습니다. 어머니는 단순히 임대료를 받는 건물주가 아니라 그들의 꿈과 비전을 함께 키워가는 동반자셨던 거예요. 어머니 사무실로 돌아온 하은은 책상 서랍에서 두꺼운 노트를 발견했습니다. 어머니가 직접 쓰신 임차인 관리 일지였어요. 노트 곳곳에는 임차인들의 안부를 걱정하고 성공을 함께 기뻐하는 어머니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은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어머니에게 이 건물은 단순한 투자처가 아니라 사람들의 꿈을 키워주는 보금자리였던 거예요. 그때 박 차장이 들어와 말했습니다. 임차인분들이 추도식을 준비하고 계세요. 모두 어머님을 정말 좋아하셨거든요. 추도식이요? 하은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다음 주에 1층 로비에서 열 예정이에요. 박 차장이 설명했습니다. 15개 업체가 모두 참여하신다고 하셨어요. 하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장례식조차 빠졌는데
어머니를 직접 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마음 써주다니요. 그날 저녁 하은은 태연에게 전화했습니다. 오늘 건물에서 만난 사람들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었거든요. 여보, 오늘 어머니가 얼마나 좋은 분이셨는지 알게 됐어. 하은이 감동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태연의 반응은 차갑했습니다. 그런 얘기 듣는다고 1,000억 조건이 바뀌는 건 아니잖아. 사람들이 어머니를 정말 가족처럼 여겼어. 하은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하은아, 정신 차려. 태연이 짜증을 내며 말했습니다. 지금 감상에 젖을 때가 아니야. 현실적으로 생각해. 하은은 남편과 자신 사이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같은 일을 보면서도 완전히 다르게 해석하고 있었거든요. 다음 날 추도식 준비 모임에 참석한 하은은 더욱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임차인들이 어머니를 위해 마음을 모으는 모습이 진짜 가족 같았어요. 사장님께서 저희를 가족처럼 대해주셨으니 우리도 가족으로서 마지막 인사를 드려야죠. 김 원장이 말했습니다. 어머님 없었다면 지금의 우리도 없어요. 박성훈이 거들었습니다. 이 건물 전체가 어머님의 사랑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하은은 깨달았습니다. 시댁보다는 마음으로 맺어진 관계가 더 소중할 수 있다는 걸 말이에요. 돈 앞에서 등을 돌린 시댁 식구들보다 어머니의 뜻을 함께 이해해주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곁에 있어야 할 사람들이었던 거죠. 일주일 후 하은은 집에서 우편물을 정리하던 중 충격적인 서류를 발견했습니다. 대형 부동산 개발회사에서 보낸 매입 제안서였어요. 은혜빌딩 매입 제안서라고 적힌 봉투를 뜯어본 하은은 눈을 의심했습니다. 2,000억 원에 즉시 매입하겠다는 파격적인 조건이 제시되어 있었거든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계약서 하단에 적힌 내용이었습니다. 중개수수료 100억 원 수령인 김태연이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어요. 하은의 손이 떨렸습니다. 남편이 자신 몰래 부동산 개발회사와 접촉하고 있었던 거죠. 그것도 100억 원이라는 거액의 수수료를 받기로 약속하면서요. 급히 태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회사에 있던 태연이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 지금 집에 와볼 수 있어? 하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태연이 대수롭지 않게 물었습니다. 개발회사에서 온 서류 때문에. 하은이 말하자 전화 너머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아, 그거. 태연의 목소리가 어색해졌습니다. 집에 가서 이야기하자. 1시간 후 집에 온 태연은 이미 각오를 단단히 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은이 계약서를 들고 추궁하자 더 이상 숨기지 않았어요. 맞아, 내가 연락했어. 태연이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회사 선배가 거기 다니거든.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하은이 충격받아 물었습니다. 제 동의도 없이 어떻게? 동의? 태연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어차피 팔 거 아니야? 미리 알아보는 게 뭐가 잘못됐어? 2년 동안 팔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하은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런 조건 무시하면 돼. 태연이 소리쳤습니다. 1,000억을 2,000억으로 만드는 기회인데 놓칠 수 있어? 100억 수수료는 뭐예요? 하은이 계약서를 흔들며 물었습니다. 내 몫이지. 태연이 뻔뻔하게 답했습니다. 중개해준 대가야. 제 허락도 없이 어떻게 그런 약속을 해요? 하은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허락? 태연이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우리 부부 재산인데 내가 왜 허락을 받아야 해? 그 순간 하은은 남편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명확히 알게 됐습니다. 동등한 파트너가 아니라 그냥 재산의 명의자 정도로 여기고 있었던 거예요. 어머니 유언은 어떻게 생각해요? 하은이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유언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 태연이 짜증을 내며 말했습니다.
죽은 사람 말보다 살아있는 우리가 더 중요하지 않아? 그날 밤 시댁 식구들이 모두 하은의 집으로 왔습니다. 태연이 상황을 알렸던 것 같았어요. 하은아, 좋은 기회야. 시어머니 윤정이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1,000억이 2,000억이 되는 거잖아. 100억 수수료까지 받으면 우리 가족 모두 평생 걱정 없이 살 수 있어. 시아버지 정우도 거들었습니다. 누나, 이런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시동생 성민이 설득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하은은 그들이 모두 어머니의 유언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오직 돈만 중요했던 거죠. 안 팔 거예요. 하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미쳤어? 태연이 펄쩍 뛰며 소리쳤습니다. 2,000억을 포기한다고? 어머니 뜻이에요. 하은이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하은아, 내 어머니도 내가 잘 살기를 바라셨을 거야. 시어머니 윤정이 달래듯 말했습니다. 이런 기회를 놓치면 안 돼. 어머님께서 무엇 때문에 그런 조건을 만드셨는지 생각해 보세요. 하은이 말했습니다. 생각해 봤어. 시아버지 정우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옛날 사람들의 고리타분한 생각이야. 지금은 다른 시대라고. 그날 밤 가족 회의는 격한 논쟁으로 끝났습니다. 하은은 절대 팔지 않겠다고 했고 시댁 식구들은 끝까지 설득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다음 날 개발회사에서 직접 하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김전무라는 사람이 만나자고 했어요. 사모님, 저희가 제시한 조건 검토해 보셨죠? 김전무가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2,000억은 정말 파격적인 가격이에요. 관심 없습니다. 하은이 짧게 답했습니다. 사모님,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김전무의 목소리가 조금 변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언제까지 좋을지 모르거든요. 그래도 안 팔 거예요. 하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저희도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봐야겠네요. 김전무가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 하은은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다른 방법이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것 같았거든요. 과연 그 예감은 맞았습니다. 일주일 후 하은에게 법원에서 소장이 배달됐어요. 개발회사에서 계약 이행 거부를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거였습니다. 소장을 본 하은은 경악했습니다. 500억 원 배상을 요구하며 강제 매각까지 신청한 상태였거든요. 더 충격적인 것은 소장에 태연의 진술서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남편이 개발회사 편에 서서 자신을 상대로 증언한 거였어요. 법정 공방이 시작되자 하은은 완전히 고립됐습니다. 남편과 시댁 식구들이 모두 개발회사 편에 서서 하은을 압박했거든요. 첫 번째 조정 기일에서 태연의 충격적인 발언이 나왔습니다. 아내가 요즘 정신적으로 불안한 상태입니다. 태연이 판사 앞에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상실로 인한 트라우마로 판단력이 흐려진 것 같아요. 하은은 남편이 자신을 정신병자 취급하는 것에 분노했습니다. 정신감정까지 받아보라고 주장하는 태연의 모습에서 더 이상 사랑을 느낄 수 없었어요. 시댁 식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어머니 윤정은 증인으로 나서서 하은이 평소 고집이 세고 독단적이었다고 증언했어요. 시아버지 정우는 더욱 직접적으로 공격했습니다. 며느리가 가족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혼자 결정하려 한다고 말했거든요. 시동생 성민까지도 법적 자료를 제출하며 유언 조건의 위법성을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하은의 적이 되어 있었어요. 하은은 이민수 변호사와 함께 대응 전략을 세웠습니다. 어머니의 유언이 법적으로 유효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했거든요. 어머님의 진짜 뜻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게 중요해요. 이민수 변호사가 조언했습니다. 단순한 재산 상속이 아니라 가치관의 전수였다는 걸
증명해야 해요. 그때 뜻밖의 도움이 왔습니다. 은혜빌딩의 임차인들이 하은을 위해 증인으로 나서겠다고 한 거예요. 사장님의 뜻을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어요. 김 원장이 말했습니다. 법정에서 증언하겠어요. 어머님이 20년간 어떻게 건물을 운영하셨는지 모든 걸 말씀드릴게요. 박성훈도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두 번째 공판에서 임차인들의 증언이 시작됐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법정을 감동시켰어요. 사장님은 단순한 건물주가 아니었습니다. 김 원장이 증언석에서 말했습니다. 저희의 인생 멘토이자 든든한 후원자셨어요. 코로나로 어려울 때 6개월간 임대료를 면제해 주셨어요. 그때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나요. 아이들 치료가 먼저라고 하셨거든요. 어머님 덕분에 지금의 회사를 만들 수 있었어요. 박성훈도 증언했습니다. 단순히 공간을 빌려주신 게 아니라 꿈을 키워주셨어요. 임차인들의 증언이 이어지자 법정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판사도 어머니의 진짜 뜻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개발회사 측은 더욱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감정적인 이야기가 법적 효력을 바꿀 수는 없다며 맞섰거든요. 계약서가 이미 존재합니다. 개발회사 변호사가 주장했습니다. 상대방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로 저희가 손해를 입었어요. 중개 수수료까지 약속되어 있었잖아요. 태연도 증언석에서 말했습니다. 아내가 갑자기 마음을 바꾼 거예요. 하은은 남편의 증언을 들으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결혼 5년 동안 함께 살았던 사람이 이렇게 등을 돌릴 줄 몰랐거든요. 세 번째 공판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제출됐습니다. 어머니가 남기신 건물 관리 일지였어요. 이 일지를 보시면 고인의 진짜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이민수 변호사가 판사에게 설명했습니다. 20년간 어떤 마음으로 건물을 운영하셨는지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임차인들의 안부를 걱정하고 성공을 함께 기뻐하는 내용들이 가득한 일지를 본 판사는 깊이 감동한 것 같았어요. 마지막 변론에서 하은이 직접 증언대에 섰습니다. 어머니는 돈보다 사람이 먼저라고 늘 말씀하셨어요. 하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건물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사람들의 꿈을 키워주는 공간이에요. 저는 어머니의 뜻을 지키고 싶습니다. 돈이 목적이 아니라 사람이 목적인 경영을 계속하고 싶어요. 하은의 진심 어린 증언이 끝나자 법정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한 달 후 판결이 나왔습니다. 판사는 유언자의 명확한 의사를 존중한다며 개발회사의 주장을 기각했어요. 고인의 유언은 단순한 재산 처분이 아니라 삶의 철학을 전수하는 것입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상속인이 그 뜻을 존중하려는 의지가 명확한 이상 외부의 강제는 허용될 수 없습니다. 하은은 승리했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남편과 시댁 식구들과의 관계는 완전히 파탄났거든요. 그날 저녁 하은은 태연에게 마지막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혼하겠다고 말이에요. 정말 이혼할 거야? 태연이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네, 이제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어요. 하은이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가치관이 너무 달라요. 그날 밤 하은은 혼자 어머니 사진 앞에 앉아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정말 자유로워져요. 그리고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 알게 됐어요. 2년이 흘렀습니다. 법적 제약이 풀린 지금 은혜빌딩의 가치는 3천억 원으로 치솟았어요. 하은의 휴대폰에는 연일 부동산 업체들의 연락이 이어졌습니다. 3천억에 매입하겠다는 제안이 하루에도 몇 통씩 왔어요. 하지만 하은의 답변은 항상 같았습니다. 죄송하지만 매각할 생각이 없습니다. 하은이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사모님, 3천억이에요.
부동산 중개업자가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이런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팔지 않을 거예요. 하은의 대답은 확고했습니다. 2년간 건물을 직접 운영하면서 하은은 어머니의 철학을 완전히 이해하게 됐어요. 돈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라는 것을 말이죠. 임차인들과 함께 만든 은혜빌딩 상생 공동체는 지역의 모범 사례가 됐습니다. 수익의 30%로 시작한 사회공헌 사업은 점점 규모가 커져서 이제는 지역 전체의 명물이 되었어요. 1층에는 무료 키즈 카페를 만들어 워킹맘들을 도왔고 지하에는 청년 창업가들을 위한 공유 오피스를 운영했습니다. 옥상에는 도시농장을 조성해서 임차인들과 지역 주민들이 함께 농작물을 기르고 있었어요. 하은 씨, 정말 대단해요. 김 원장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님보다 더 훌륭한 건물주가 되셨어요. 아니에요. 아직 멀었어요. 하은이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어머니께서 닦아놓으신 길을 따라가고 있을 뿐이에요. 언론에서도 하은의 경영 방식에 주목했습니다. 이익보다 상생을 추구하는 착한 건물주라는 타이틀로 여러 매체에 소개됐어요. 단순히 임대료를 받는 게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파트너십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하은이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어머니께서 보여주신 길이에요. 그런 하은의 성공 소식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자 시댁 식구들이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온 사람은 시어머니 윤정이었어요. 2년 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하은 앞에 나타났습니다. 하은아. 윤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정말 미안해. 하은은 시어머니의 변화에 놀랐습니다. 예전에 당당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초라해 보였거든요. 장례식 날 여행 간 게 평생 후회돼. 윤정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때 정말 잘못 생각했어. 내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몰랐어. 하은은 시어머니의 사과를 조용히 들었습니다. 2년 전 그토록 듣고 싶었던 말이었지만 이제는 별로 감동이 없었어요. 무릎까지 꿇은 윤정을 보며 하은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분노보다는 안쓰러운 마음이 더 컸어요. 이제 일어나세요. 하은이 윤정을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지나간 일이에요. 다음은 시아버지 정우가 찾아왔습니다. 그도 윤정과 마찬가지로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어요. 사장님 장례식에 못 간 게 죄송해요. 정우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하은 씨가 진짜 효녀였구나. 어머니께서 정말 대단한 분이셨어요. 정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런 좋은 유산을 물려주시다니. 시동생 성민도 뒤늦게 찾아와 사과했습니다. 누나, 저 정말 잘못했어요. 성민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그때 여행이 뭐가 그렇게 중요했는지. 장모님께 정말 죄송해요. 누나가 옳은 선택을 하신 거였어요. 성민이 계속 말했습니다. 저희가 너무 돈에만 눈이 멀었어요. 마지막으로 찾아온 사람은 이혼한 전 남편 태연이었습니다. 그는 가장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하은아. 태연이 망설이며 말을 꺼냈습니다. 내가 너무 잘못했어. 2년 전 법정에서 자신을 배신했던 남편의 모습이 떠올랐지만 하은은 차분했습니다. 내가 너무 돈에 눈이 멀었어. 태연이 고백했습니다. 네 선택이 옳았다는 걸 이제야 알겠어. 용서해줘, 하은아. 태연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하지만 하은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태연 씨,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하은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제 길을 가겠어요. 진심으로 사과드려요. 태연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정말 좋은 사람을 잃었어요. 그들의 뒤늦은 후회와 사과를 받으며 하은은 많은 것을 생각했습니다.
2년 전 그토록 원했던 이해와 지지를 이제서야 받게 된 거죠. 하지만 이미 하은은 혼자서도 충분히 강해져 있었습니다. 임차인들과 함께 만든 진짜 가족이 있었고 어머니의 뜻을 이어가는 보람도 있었어요. 그날 저녁 하은은 어머니의 사진 앞에 앉아 마지막 대화를 나눴습니다. 어머니, 딸이 제대로 해냈어요. 하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람이 먼저라는 걸 잊지 않았어요.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 하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 덕분에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알게 됐어요. 이제 정말 자유로워요. 하은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행복해요. 창밖으로 은혜빌딩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각 층마다 불이 켜져 있고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 모습이 따뜻해 보였어요. 하은은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부는 돈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행복을 나누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을요. 3천억 원을 거절한 하은의 선택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돈보다 소중한 것들을 지켜낸 거였으니까요. 시댁 식구들의 뒤늦은 후회와 참회를 보면서 하은은 용서는 하되 다시 돌아가지는 않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이미 새로운 삶을 시작했으니까요. 어머니가 남겨주신 가장 큰 유산은 1,000억 원이 아니라 올바른 가치관이었습니다. 그리고 하은은 그 가치관을 이어나가겠다고 다짐했어요.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